아우라 그룹 본사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맑아서 그 위를 지나가는 모든 이들의 야망과 피로를 남김없이 비추고 있었다. 강진혁은 낡은 청소 카트를 밀며 그 거울 속을 유영했다. 그의 손에 들린 대걸레는 수십 년 된 나무뿌리처럼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흠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의 허름한 작업복과 깊게 팬 주름은 그를 이 거대한 성공의 제국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 아무도 그가 이 빌딩의 주인이자 아우라 그룹의 창업주인 강진혁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 달 전 그는 돌연 모든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추고 가장 낮은 곳에서 제국의 심장을 다시 느껴보기로 결심했다. 아들인 강민준에게 경영일선을 맡긴 후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사가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치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귀에는 직원들의 소곤거림이 여과 없이 들려왔다. 신제품 개발팀의 고충, 재무팀의 은밀한 불평, 그리고 가장 자주 들려오는 이름은 바로 한유라였다. 그녀는 아들 강민준의 약혼녀이자 아우라 그룹의 유력한 계열사 사장의 딸이었다. 그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직원들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두려움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마치 여왕의 행차를 기다리는 하인들처럼 그들은 그녀의 기분을 살피는데 급급했다. 바로 그때 로비의 회전문을 통해 한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명품 브랜드의 신상으로 온몸을 휘감은 그녀는 한 마리의 우아하면서도 사나운 맹금류 같았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는 로비의 정적을 깨뜨리며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직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누군가와 열띤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강진혁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의 청소 카트가 그녀의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벽 쪽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사소한 실수를 통해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연다. 한 신입사원이 긴장한 나머지 서류 뭉치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강진혁의 청소 카트와 부딪혔다. 카트가 살짝 기울어지며 물통에 담겨 있던 흙탕물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리고 그 흙탕물의 일부가 마치 운명이 정해놓은 것처럼 한유라의 눈부시게 하얀 스틸레토 힐 위로 튀었다. 아주 작은 얼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통화를 뚝 끄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겁에 질린 신입사원을 지나 낡은 작업복을 입은 강진혁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범인을 특정하는데 단 1초도 허비하지 않았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강진혁에게 다가왔다. 이 신발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을 벌어도 못 살 돈이야. 그런데 감히 이딴 더러운 물을 튀겨?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강진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힐 생각이 없었다. 그는 단지 이 젊은 여성이 미래의 이 거대한 제국의 안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어떤 여자를 선택했는지 그 맨얼굴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걸레로 그녀의 신발을 닦아주려 했다. 하지만 한유라는 그의 행동을 가증스럽다는 듯 피하며 소리쳤다. 어딜 감히 그 더러운 손을 대려고 해. 사과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란 말이야. 그녀의 외침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무릎을 꿇으라는 말에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아무리 청소부라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다. 강진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굴욕감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실망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이 한유라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꼈다. 아직도 뭘 꾸물거리는 거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녀는 이성을 잃고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로비의 대리석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강진혁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통증과 함께 선명한 손자국이 새겨졌다. 주변에서는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한유라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내까짓게 감히 날 무시해. 당장 무릎 꿇지 못해. 강진혁은 천천히 돌아간 고개를 바로했다. 그는 한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 모욕을,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비겁함을 자신의 눈에 새기고 있었다. 이것이 아우라의 현재 모습이었다. 힘없는 자는 짓밟히고 힘 있는 자는 폭군처럼 군림하는 세상.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쪽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확인 절차였다. 그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 로비 입구에서 모든 것을 뒤바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우라 그룹의 젊은 부회장이자 유일한 후계자인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약혼녀가 한 늙은 청소부의 뺨을 때리고 그를 무릎 꿇리려 하는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로비에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았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고 그 시선 속에는 안도와 불안,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황태자, 그의 등장은 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종결시킬 수도 혹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었다. 한유라는 강민준을 보자마자 마치 잔혹한 마녀에서 순식간에 상처 입은 공주로 변신하는 연극배우처럼 표정을 바꾸었다. 그녀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분노로 상기되었던 뺨은 슬픔으로 창백해졌다. 민준 씨,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며 그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저 사람이 갑자기 제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마치 끔찍한 일을 당한 피해자처럼. 강민주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으려던 늙은 청소부와 그의 붉게 부어오른 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가 본 것은 분명 자신의 약혼녀가 이성을 잃고 노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지금 품에 안겨 가냘프게 떨고 있는 이 여인은 그가 아는 한유라가 맞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의 이성은 눈앞의 증거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사랑하는 여인의 눈물을 외면하지 못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다. 유라야, 진정하고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유라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애처로워서
보는 이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다. 제가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일부러 청소 카트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그러더니 더러운 물을 제 구두에 튀기면서 제 몸을 훑어보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와 수치심으로 떨렸다. 그녀는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섞었다. 물을 튀긴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나머지는 모두 그녀가 꾸며낸 악의적인 거짓말이었다. 주변의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한유라의 가족이 가진 권력과 그녀 자신이 미래의 안주인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혀를 묶어버렸다. 그들의 침묵은 결과적으로 한유라의 거짓말에 동조하는 꼴이 되었다. 강민주는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그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다. 그의 시선이 다시 늙은 청소부에게로 향했다. 강진혁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서서 아들과 그의 약혼녀가 만들어내는 이 추악한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이 명백한 거짓말을 간파하기를, 최소한 양쪽의 말을 들어보는 공정함이라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것은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기대였다. 강민주는 갈등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이성적인 목소리였다. 저 노인의 눈을 봐. 저렇게 평온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 그런 추잡한 짓을 했을 리가 없어. 유라의 성격을 너도 잘 알잖아. 하지만 다른 하나는 감성적인 목소리였다. 하지만 유라가 저렇게까지 우는 건 처음 봐. 그녀가 상처받았어. 넌 그녀를 지켜줘야 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의심해서는 안 돼. 한유라는 그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결정적인 쐐기를 밟기로 결심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저 사람이 먼저 저를 모욕했단 말이에요. 부회장님의 약혼녀인 저를. 이 회사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건가요? 그녀는 이 사건을 개인적인 모욕에서 그룹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교묘하게 확대시켰다. 그녀는 강민준이 사랑하는 연인의 역할과 그룹의 후계자라는 역할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판을 짰다. 그 말이 강민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그룹의 후계자였다. 그의 결정은 곧 아우라의 체면과 직결되었다. 여기서 약혼녀의 편을 들지 않는다면 그는 리더로서의 권위를 의심받게 될 것이었다. 그는 결국 눈앞의 진실보다 자신의 위치와 체면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정을 내렸다. 그의 눈빛에서 잠시 스쳐 지나갔던 의심의 빛이 사라지고 차가운 권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한유라를 부드럽게 떼어놓고 강진혁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위에서 아래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어르신,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약혼녀가 심하게 놀란 것 같습니다.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하시면 저도 이쯤에서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강진혁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사과라는 단어는 수만 개의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뺨을 맞았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을 느꼈다. 그것은 육체적인 통증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절망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권력과 허영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아우라의 정신, 즉 사람에 대한 존중이 바로 그의 아들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총명하고 따뜻했던 아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야망과 불안에 사로잡힌 낯선 젊은 경영인이 서 있을 뿐이었다. 강진혁은 깨달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철없는 예비 며느리의 갑질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아우라 그룹의 미래가 걸린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위기의 전조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쿵쿵 하고 무겁게 울리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세 글자는 로비에 있던 모든 이들의 양심에 무거운 낙인처럼 새겨졌. 그는 자신의 약혼녀에게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에게 사과를 건넸다. 한유라의 입가에 아무도 모르게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준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강민준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찜찜함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왜인지 모르게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고개를 숙인 늙은 청소부의 구분 등을 차마 오래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려버렸다. 강진혁은 굽혔던 허리를 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청소 카트로 다가가 쏟아진 물을 닦기 시작했다. 그의 존재는 다시 거대하고 화려한 로비의 배경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제국의 기초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 균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로비에서의 굴욕적인 사건이 있은 지 며칠이 흘렀다. 강진혁의 뺨에 남았던 붉은 손자국은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는 더욱 깊고 선명해졌다. 그 상처는 분노나 원한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결심이었다. 아들의 어리석은 판단과 한유라의 오만함은 그에게 경종을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부터 시작된 균열의 징후임을 그는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물 수 없었다. 이제 그의 낡은 청소 카트는 정찰을 위한 위장이었고 그의 낡은 작업복은 적진에 침투하기 위한 갑옷이 되었다.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복도를 닦을 때, 회의실 쓰레기통을 비울 때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직원들은 그를 살아있는 가구처럼 여겼다. 그의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경계 없이 속내를 드러냈다. 휴게실에서 마시는 자판기 커피 한 잔의 시간, 옥상 흡연 구역에서 내뿜는 담배 연기 속에서 아우라 그룹의 진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어김없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한유라였다. 한유라 전무님 말이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사모님 행세는 다 한다니까. 디자인팀의 한 젊은 직원이 불평을 터뜨렸다. 지난번 시합 말이야. 부회장님 결제까지 다 끝난 건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뒤엎어버렸잖아. 결국 우리가 며칠 밤을 새워서 다시 했는데
처음 거랑 바뀐 것도 거의 없어. 그냥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야. 강진혁은 묵묵히 그들의 재떨이를 비우며 모든 단어를 기억 속에 새겼다.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다.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무시하는 월권 행위였다. 또 다른 날, 그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다.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재무팀장이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승호 사장님 라인의 프로젝트는 왜 이렇게 예외 조항이 많은 겁니까?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업에 어떻게 이런 거액을, 네, 한유라 전무님의 특별 지시라고요? 그게 회계 원칙보다 위에 있습니까? 통화는 급하게 끊겼고 재무팀장은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진혁의 손에 들린 대걸레가 순간 멈칫했다. 한승호, 바로 한유라의 아버지이자 아우라의 핵심 계열사 사장이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유라의 오만방자한 행동은 그저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인 한승호 사장의 야망을 위한 전방위적인 포석이었다. 그녀는 강민준과의 약혼을 방패 삼아 그룹 내부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고 아버지의 사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반대 세력을 교묘하게 억압하고 있었다. 그녀 주변에는 아첨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그녀의 비위를 맞추며 작은 이권을 챙겼고 그 대가로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 그룹 내부의 정보를 빼돌리거나 여론을 조작했다. 강진혁은 한유라가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에 나타났을 때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 그녀가 식판을 들고 나타나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특정 부서의 부장과 팀장들이 우르르 몰려와 그녀의 테이블에 합석했다. 그들은 온갖 찬사를 늘어놓으며 그녀를 떠받들었다. 그 모습은 마치 여왕벌을 둘러싼 일벌들의 군무와도 같았다. 하지만 강진혁은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멀리서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는 다른 직원들의 소외감을 읽었다. 회사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뉘고 있었다. 한유라 라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그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사무실을 청소했다. 낮 동안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텅 빈 공간 속에서 그는 낮에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다. 한유라가 뒤엎은 디자인 시안, 재무팀장이 언급했던 비정상적인 자금 집행, 그리고 그녀를 따르는 무리들의 명단.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향한 단서들이었다. 그는 거대한 빌딩의 가장 낮은 곳에서, 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벌어지는 음모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강민준의 사무실인 부회장실을 청소하게 되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강민준과 한유라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한유라는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진혁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들이 저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과 잔인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사랑이 아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할 것이었다. 그는 아들의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한 프로젝트 기획안을 보게 되었다. 배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아우라 그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사로 선정된 곳은 바로 한승호 사장이 이끄는 계열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설사였다. 강진혁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의 오랜 경영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너무나 완벽하게 짜인 각본,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 그 이면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거래가 숨어 있을 터였다. 그는 대걸레를 내려놓고 부회장실의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저 수많은 불빛들 중 하나하나가 아우라 그룹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이 제국을 건설했다. 잡초가 정원을 망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한유라와 한승호 부녀의 탐욕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밝혀 있는지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이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암행에 나선 늙은 왕이었다. 한승호 사장의 집무실은 아우라 그룹 본사 30층에 위치해 있었다. 그의 공간은 강진혁이 청소하는 복도나 휴게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짙은 마호가니 색 책상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도시를 자신의 발 아래 둔 정복자처럼 그 풍경을 내려다보기를 즐겼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얼음 같은 계산과 무자비한 야망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현재 아우라 그룹의 차기 성장 동력인 베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총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류의 모든 페이지에는 그의 영향력이 깊숙이 배어 있었다.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사 선정부터 자금 조달 계획까지 모든 것이 그와 그의 딸 한유라가 몇 년에 걸쳐 정교하게 설계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펜을 내려놓았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즉 강민준과 한유라의 결혼만 성사되면 이 거대한 제국은 서서히 그의 소나귀에 들어오게 될 터였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유라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며칠 전 로비에서 보여주었던 광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우아하고 기품 있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승리감과 냉소적인 자신감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책상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아버님, 보고서 보시는 중이었어요? 한승호는 서류를 가볍게 탁탁 치며 말했다. 내 딸 덕분에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구나. 지난번 로비에서의 일 아주 인상적이었다. 강민준 그 녀석을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휘어잡았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칭찬과 함께 딸의 연기력에 대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그에게 있어 딸이 늙은 청소부의 뺨을 때린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상대를 통제하는 효과적인 정치적 행위일 뿐이었다. 한유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 씨는 보기보다 단순해요. 사랑과 책임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으니까요. 제가 눈물 몇 방울만 흘려주면 그는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제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바로 그 점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죠. 그녀는 자신의 약혼자를 마치 실험실의 쥐처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사랑은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잘하고 있다. 한승호가 말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강진혁 회장, 그 늙은 여우가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왕국을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지. 그의 경고에는 강 회장에 대한 오랜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강진혁과 같은 시대를 살아온 경쟁자로서 그가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한유라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시대는 변했어요. 이제는 아버님과 제 시대예요. 늙은 사자는 이빨이 다 빠지면 그저 동물원의 구경거리가 될 뿐이죠. 설령 그가 어딘가에서 숨어서 보고 있다 한들 우리가 이렇게 깊숙이 박아놓은 뿌리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녀의 자신감은 근거가 있었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몇 년에 걸쳐 그룹의 요직에 자신들의 사람들을 심어 놓았고 회계 장부에는 교묘하게 위장된 자금 흐름을 만들어 놓았다. 그들의 거미줄은 이미 아우라 그룹 전체에 촘촘하게 쳐져 있었다. 그들의 계획의 핵심은 엘리시안 개발이라는 유령 회사였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실적을 갖춘 유망한 신생 기업이었지만 실제 소유주는 한승호의 오랜 자금책이었다. 배가 신도시 프로젝트의 가장 수익성 높은 부분들이 경쟁 입찰을 가장한 채 이 회사로 넘어가고 있었고 엘리시안 개발은 다시 여러 하청업체에 일을 넘기면서 막대한 중간 이윤을 챙겼다. 그 돈의 일부는 다시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한승호 부녀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오거나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한유라는 문득 생각났다는 듯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다. 재무팀의 박 부장님, 지금 바로 제 사무실로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잠시 후 안색이 좋지 않은 중년의 남자가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바로 며칠 전 강진혁이 복도에서 통화하는 것을 들었던 그 재무팀장이었다. 그는 한유라 앞에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유라는 그에게 차 한 잔을 권하는 대신 날카로운 질문부터 던졌다. 박 부장님, 엘리시안 개발 건으로 결제가 아직도 보류 중이라고 들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상대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가웠다. 박 부장은 쩔쩔매며 대답했다. 그게 전무님, 계약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실무진에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나중에 감사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유라가 말을 잘랐다. 감사라, 박 부장님. 지금 이 프로젝트가 누구의 승인하에 진행되고 있는지 잊으셨나 보군요. 부회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곧 제가 이 회사의 안주인이 될 거고요. 제 결정이 곧 회사의 방침이 되는 건데 일개 실무진의 의견 때문에 대업을 그르칠 수는 없겠죠? 그녀는 안주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부장에게 다가가며 그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렸다. 제가 듣기로는 부장님 따님이 올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던데요. 학비가 만만치 않겠어요. 아우라 장학재단에 제가 특별히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순응하면 보상을, 거역하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암시였다. 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부장이 나간 후 한유라는 다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거나 혹은 침묵하게 만들었다. 당근과 채찍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며 그녀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나갔다. 한승호는 그런 딸의 모습을 대견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의 야망은 이제 그의 딸을 통해 더욱 화려하게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 부녀의 눈에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제국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주는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로비의 그 장면이 어김없이 떠올랐다. 한유라의 날카로운 손이 허공을 가르던 순간, 그리고 그 늙은 청소부의 뺨 위로 선명하게 피어났던 붉은 자국.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자신은 약혼녀를 보호한 것이라고,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꺼림칙한 가시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찔러댔다.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그 늙은 청소부의 눈빛이었다. 뺨을 맞고 무릎을 꿇으라는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서 사과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조차 그 노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에는 분노나 억울함 혹은 두려움 같은 감정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연못처럼 고요하고 그 속에는 차가운 실망감만이 담겨 있었다. 마치 철없는 아들의 잘못된 선택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눈빛처럼. 그 생각에 미치자 강민주는 스스로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일개 청소부에게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느끼다니 자신이 너무 과민한 탓이라고 애써 치부했다. 그는 이 찝찝한 감정을 잊기 위해 일에 더욱 몰두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가장 비옥한 기억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법이다. 그는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한유라의 사소한 행동들을 하나씩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앞에서는 사랑스럽고 현명한 약혼녀였다. 하지만 아주 가끔 그녀가 방심하는 찰나의 순간에 가면 뒤에 맨 얼굴이 언뜻 비치곤 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한유라와 함께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자선 행사의 기부 목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와 그녀가 주문한 드레스의 배송이 하루 정도 늦어질 것 같다고 보고했다. 그것은 사소한 실수였고 행사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강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한유라의 얼굴은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강민준을 의식해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어른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비서를 몰아세웠다. 내가 그 드레스가 어떤 의미인지 말하지 않았던가요? 세상에는 변명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어요. 김 비서의 무능함 때문에 내 계획 전체를 망칠 생각이에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겁에 질려 거의 울상이 된 비서에게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번 달 월급에서 드레스 값만큼 공제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하겠죠. 비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다. 강민주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로비에서의 광기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그녀의 본성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오만함의 발현이었음을 그는 깨달았다. 며칠 후 그는 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한유라를 기다리던 중 그는 우연히 기둥 뒤에서 그녀가 자신의 운전기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운전기사는 50살이 넘어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무언가 실수를 한 듯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다음부터는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한유라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 때문에 내 귀한 시간이 몇 분이나 낭비됐는지 알아? 당신 같은 사람들은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러니 평생 남의 차나 운전하고 사는 거겠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강민주는 그 운전기사의 주름진 얼굴 위로 로비에서 뺨을 맞았던 늙은 청소부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강민주는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로비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복기했다. 한유라는 그 청소부가 자신에게 추잡한 말을 하며 희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본 그 노인의 품위 있는 침묵과 운전기사를 대하던 그녀의 경멸적인 태도는 도저히 하나의 그림 속에서 어우러지지 않았다. 퍼즐 조각이 맞지 않았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로비에서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 잘못된 상황 속에서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 그는 자신의 비겁함에 치가 떨렸다. 그는 진실을 확인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갈등을 피하고 약혼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쉬운 길을 택했다.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가 그를 얼마나 오만하고 무책임한 인간으로 만들었는지를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리더는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있어야 하지만 그는 그 시험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불안한 의심을 안고 살아갈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비서들 중 가장 오래되고 신뢰하는 김 비서를 조용히 집무실로 불렀다. 김 비서는 강민준이 어릴 때부터 그를 봐왔던 단순한 부하 직원 이상의 존재였다. 강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김 비서, 부탁할 게 하나 있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난번에 로비에서 소란이 있었을 때 그 나이든 환경미화원분 말일세. 혹시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 평소 근무 태도는 어땠는지, 혹시 다른 직원들과 마찰은 없었는지, 공식적인 절차 말고 조용히 좀 알아봐 주게.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는 자신의 의도를 최대한 숨기며 말했다. 김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김 비서가 나간 후 강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한유라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그에게 섬뜩한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사랑한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두려웠다. 의심의 씨앗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서서히 독초의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 본사 건물의 지하 3층, 그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는 거대한 중앙 난방 시스템이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뜨거운 파이프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고 기계들은 낮은 굉음을 내며 쉴 새 없이 숨을 쉬었다. 이곳은 일반 직원들은 거의 발을 들이지 않는 잊혀진 공간이었다. 강진혁은 늦은 밤 청소 도구를 정리한다는 핑계로 이곳에 홀로 남았다. 그는 낡은 보일러 옆에 놓인 간이 의자에 앉아 쇳가루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의 손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정보들이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묻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태를 개인적인 모욕이나 예비 며느리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유라의 오만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 수면 아래에는 그녀의 아버지 한승호가 수년에 걸쳐 구축해온 탐욕의 왕국이 도사리고 있었다.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의문투성이의 파트너사 선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내부의 조력자들. 이것은 회사의 근간을 좀먹는 암세포와 같았다. 아들이 눈이 멀어
그 암세포를 영양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지금 자신이 직접 메스를 들어야만 했다. 관찰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다. 그는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아주 오래된 모델의 폴더폰을 꺼냈다. 이 전화기는 그 어떤 최첨단 보안 기술로도 추적할 수 없는 그와 단 한 사람만을 연결하는 비밀스러운 통로였다. 그는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는 3번 이상 울리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인사말도 없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만 들려왔다. 네, 나다. 강진혁이 짧게 말했다. 1시간 뒤 남대문 시장 칼국수 골목 3번째 집.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와 그 남자는 수십 년간 말보다 침묵으로 설명보다 눈빛으로 소통해온 사이였다. 1시간 뒤 강진혁은 청소부 작업복을 벗고 시장에서 급하게 산 평범한 노인들의 등산복 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허름한 칼국수 집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소박한 저녁을 해결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칼국수 한 그릇을 시켰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와서 앉았다. 남자의 이름은 조상욱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공식적인 직함은 보안 총괄팀장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진짜 역할을 가리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 그는 사실상 강진혁의 수족이자 그림자였다. 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비공식적인 조직을 총괄하는 보이지 않는 2인자. 그는 화려한 임원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값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잘 벼려진 칼처럼 단단해 보였고 그의 눈빛은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 고요하고 깊었다. 그는 강진혁의 변장한 모습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조상욱은 주변의 소음에 목소리를 묻으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는 강진혁이 이 비밀 회선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아우라 그룹의 최고 수준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진혁은 말없이 칼국수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리고는 마치 시장의 물가에 대해 이야기하듯 무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벌레들이 너무 많아졌어. 곳간에 쌀을 축내는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더군. 그는 지난 몇 주간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요점만 간추려 조상욱에게 전달했다. 한유라의 월권 행위, 재무팀에 가해진 압력, 그리고 배가 신도시 프로젝트를 둘러싼 의혹들. 그의 설명에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오직 차가운 사실과 논리적인 분석만이 존재했다. 조상욱은 아무런 질문도 추임새도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개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수천 개의 데이터가 분석되고 있었다. 강진혁의 이야기가 엘리시안 개발이라는 이름에 다다랐을 때 조상욱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엘리시안 개발, 들어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건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맞아.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자네가 움직여야겠다. 지금부터 내 명령을 전하지. 이것은 회장으로서 내리는 마지막 비공식 명령이 될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에 서늘한 무게감이 실렸다. 아우라의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해 나이트 아울 팀을 가동하게. 나이트 아울은 조상욱이 직접 관리하는 아우라 그룹의 최정예 비밀 감사팀이었다. 회계사, 변호사, 화이트 해커, 그리고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들로 구성된 오직 강진혁 회장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 부대였다.
한승호 사장과 엘리시안 개발, 그리고 배가 신도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파헤쳐 자금의 흐름, 숨겨진 차명 계좌, 통화 내역, 이메일, 그들과 접촉한 모든 인물들,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털어내 증거를 확보해야 해. 단순한 심증이 아니라 그들의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확실한 물증으로. 강진혁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더 이상 온화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조상욱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명령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룹 내부의 고위 임원, 그것도 차기 회장의 장인이 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었다. 실패할 경우 그 후폭풍은 아우라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충성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민준 부회장님은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진혁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아니, 그 아이는 아직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 스스로의 힘으로 의심의 싹을 틔우고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배제해야 하네. 이것은 내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기도 해. 그는 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설령 그 과정이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지라도.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상욱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의 짧은 대답에는 천군만마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칼국수 값을 계산하고는 인파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조상욱이 떠난 후에도 강진혁은 한동안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칼을 뽑아들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그 끝에는 누군가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초라한 등산복 차림의 늙은 남자.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기꺼이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늙은 사자의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조상욱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아우라 그룹의 수면 아래에서 잠자고 있던 거대한 사냥개가 깨어났다. 나이트 아울. 그들은 평소에는 각자의 부서에서 평범한 직원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회장의 비밀 명령이 내려지면 그룹의 가장 날카로운 이빨이자 가장 은밀한 발톱이 되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본부는 데이터 센터 깊숙한 곳,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버실에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우라 그룹을 둘러싼 모든 디지털 정보의 흐름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팀의 리더는 헤르메스라는 코드명을 쓰는 화이트 해커였다. 그는 세상의 모든 방화벽을 종이장처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조상욱의 지시가 내려오자마자 그는 곧바로 엘리시안 개발의 서버에 침투했다. 보안은 예상보다 허술했다.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날 리 없다고 믿는 자들의 오만이 만들어낸 허점이었다. 헤르메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자 모니터 위로 수천 개의 파일과 이메일, 그리고 암호화된 회계장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동시에 아테나라는 코드명을 가진 회계 분석 전문가가 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숫자의 흐름 속에서 거짓을 찾아내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 그녀의 눈에 배가 신도시 프로젝트의 계약서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투성이었다. 자재 단가는 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고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하청업체들에게 거액의 컨설팅 비용이 지급되고 있었다.
돈은 여러 단계의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쳐 결국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다수의 유령 회사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더러운 물이 정수 필터를 거쳐 깨끗한 물로 둔갑하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금의 흐름 끝에는 예외 없이 두 개의 이름이 등장했다. 한승호 사장과 그의 숨겨진 자금책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 그들이 지난 몇 년간 배가 프로젝트를 통해 빼돌린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그룹의 기둥 하나를 통째로 뽑아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테나는 차가운 분노를 느끼며 자금 추적 지도를 완성해 나갔다. 모든 선들은 하나의 거대한 거미줄처럼 한승호라는 중심점을 향해 뻗어 있었다. 한편 아폴론으로 불리는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 조사관은 오프라인에서 움직였다. 그는 한승호 사장과 엘리시안 개발의 대표가 최근 몇 달간 접촉한 모든 인물들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뛰어난 변장술과 능수능란한 화술로 목표물에게 접근했다. 때로는 술에 취한 사업가로, 때로는 탐욕스러운 정보상으로 모습을 바꾸며 그는 결정적인 정보를 하나씩 수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한승호 사장이 정기적으로 비밀리에 만나고 있던 인물은 바로 글로벌 MA라는 외국계 투자 펀드의 한국 지사장이었다. 글로벌 MA는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그들은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 헐값에 인수한 뒤 회사를 조각내어 비싼 값에 되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아폴로는 두 사람이 만나는 호텔의 VIP 라운지에 웨이터로 위장 잠입했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데 성공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승호는 글로벌 MA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배가 프로젝트에서 빼돌린 막대한 비자금을 이용해 해외에서 익명으로 아우라 그룹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고의적으로 그룹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들을 체결하여 주가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었다. 계획은 치밀했다. 강민준과 한유라의 결혼식이 끝나고 그룹 내부의 권력 구도가 안정되었다고 모두가 믿는 순간 글로벌 MA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하며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다. 그때 한승호는 자신이 확보한 지분과 내부 세력을 이용해 자신을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할 구원투수로 포장하며 경영권을 찬탈할 계획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딸을 이용해 왕국에 잠입한 뒤 왕의 목을 치려는 대역죄나 다름없는 음모였다. 모든 증거가 수집되고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 조상욱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한밤중에 다시 강진혁을 찾았다. 이번 접선 장소는 인적이 끊긴 한강의 한 둔치였다. 강진혁은 낡은 낚싯대를 들이운 채 강물 위에 떠 있는 찌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조상욱이 그의 옆에 다가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쥐새끼들이었습니다. 강진혁은 보고서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의 눈에는 실망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적의 계략을 꿰뚫어보고 다음 수를 계산하는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덮고는 한동안 강 건너편의 도시 불빛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는지를 통감했다. 지금 당장 이 증거들을 검찰에 넘기면 한승호와 그 일당을 모두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뿌리째 뽑아낼 수 있습니다. 조상욱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강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때가 아니야. 그의 대답은 의외였다. 그렇게 하면 꼬리는 자를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음모에 동조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묵인했던 수많은 기회주의자들은 살아남을 걸세. 그들은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며 다음 기회를 노리겠지. 나는 이 제국을 좀먹는 모든 벌레들을 단 한 번에 모두의 앞에서 박멸하고 싶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에까지 공포를 새겨주고 싶어. 강진혁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지옥의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조상욱을 돌아보았다. 다음 주 민준이와 그 아이의 약혼식이 열린다고 들었네. 아주 성대하게 열릴 거라고 하더군. 모든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주목하는 자리겠지.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이보다 더 좋은 무대는 없을 것 같군.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 줄 생각이네. 가장 화려한 축제의 날을 그들의 가장 끔찍한 심판의 날로 만들어 줄 거야. 조상욱은 회장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것은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강진혁은 다시 낚싯대를 잡았다. 자네는 그저 내가 신호를 보낼 때 무대 위의 모든 조명을 진실 위에 비출 준비만 하게. 그리고 그들이 도망칠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해 덫은 이미 놓였고 사냥감은 스스로 덫을 향해 걸어오고 있으니 우리는 그저 즐겁게 축제를 즐기면 되는 걸세. 그의 낚싯줄 끝에 매달린 찌가 강물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월척의 입지를 예고하는 것처럼. 아우라 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지어진 아우라 컨벤션 홀은 그날 밤 대한민국 상류층의 모든 빛을 한데 모아놓은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천장에서 쏟아져 내리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 조명은 하객들의 보석과 부딪혀 무지갯빛 파편을 만들어냈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기분 좋은 웃음소리에 섞여 공기 중에 부드럽게 녹아들었다. 강민준과 한유라의 약혼을 축하하기 위한 이 파티는 단순한 사교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우라 그룹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거대한 과시이자 한승호 부녀에게는 대관식을 눈앞에 둔 마지막 축제였다. 한유라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여신처럼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팔짱을 낀 채 수많은 하객들의 찬사와 부러움이 섞인 시선을 한껏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고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는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제국의 미래 안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한승호 사장 역시 만족감에 취해 있었다. 그는 유력한 정계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 그룹의 총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아우라 그룹 전체가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보였다. 딸과 강민준의 결합은 그의 오랜 야망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활용점정이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축배를 드는 척하며 자신과 음모를 함께 꾸민 글로벌 MA의 한국 지사장과 눈빛을 교환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민주는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이방인처럼 겉돌고 있었다. 그는 약혼자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차가운 안개 속을 헤매는 듯했다. 며칠 전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는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지 않았다. 그저 그 늙은 청소부가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의 지각이나 결근도 없이 성실하게 일해왔으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묵묵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평판이 좋다는 아주 평범한 사실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한유라가 꾸며낸 거짓말을 더욱 추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약혼녀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한 노인의 인격을 짓밟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거대한 파티가 양가 부모님과 세상의 모든 시선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는 일단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조용히 그녀와 마주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랑을 담아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가면을 쓴 괴물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어릿광대일 뿐이었다. 한편 이 화려한 축제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강진혁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연회장 구석의 음료 테이블 근처에서 하객들이 버리고 간 빈잔과 접시들을 치우고 있었다. 그의 허름한 작업복은 이 눈부신 공간 속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투명 인간이었고 바로 그 점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다. 한승호의 교만 가득한 웃음소리, 한유라의 가식적인 목소리, 그리고 아들의 고뇌에 찬 침묵까지. 그는 자신의 아들이 스스로 진실의 문턱까지 걸어왔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설 마지막 용기가 부족했다. 강진혁은 오늘 밤 자신이 그 문을 아들의 눈앞에서 박살 내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조상욱과 눈빛을 교환했다. 조상욱은 하객들 사이에 평범한 손님처럼 섞여 있었지만 그의 귀에 꽂힌 작은 무선 이어폰은 나이트 아울 팀 전체와 연결되어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신호만 남았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사건이 터졌다. 한 젊은 웨이터가 쟁반에 값비싼 레드 와인을 가득 담아 옮기던 중 다른 하객과 부딪히며 균형을 잃고 말았다. 쟁반이 기울어지며 와인이 담긴 잔들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그리고 그중 한 잔의 와인이 마치 유도탄처럼 정확하게 날아가 한유라의 순백의 드레스 앞자락을 붉게 물들였다. 연회장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한유라는 자신의 드레스에 번진 흉측한 와인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다. 겁에 질린 웨이터가 달려와 엎드려 사죄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분노는 더 손쉬운 먹잇감을 필요로 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주변을 훑었고 마침 근처에서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고 있던 늙은 청소부 강진혁을 발견했다.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은 신이 그녀에게 준 기회였다. 자신의 권력을 모두의 앞에서 다시 한번 과시하고 저 늙은이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 그녀는 웨이터를 밀치고 성큼성큼 강진혁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이었군. 당신이 또 일을 저질렀어. 강진혁은 말없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민 청소 카트 때문에 저 웨이터가 넘어진 거잖아.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일부러 나를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지? 안 그래? 그녀의 주장은 터무니없었지만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의 권력 앞에서 진실은 무력했다.
그녀는 강진혁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다가서며 소리쳤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당신 같은 하찮은 늙은이 때문에 망칠 수는 없어. 이 드레스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 파티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나 해. 그녀는 광기에 사로잡힌 배우처럼 열연을 펼쳤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기자들은 흥미로운 가십거리를 잡았다는 듯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한승호는 딸의 돌발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딸을 말리는 척했다. 유라야, 진정하거라. 하객들이 다 보고 있다. 그리고는 강진혁을 향해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어르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이지요. 하지만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얼마나 상심이 큰지 정중하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면 이쯤에서 너그럽게 넘어가도록 하지요. 그는 무릎 꿇으라는 말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강진혁에게 있음을 공인해버렸다. 모든 시선이 강진혁에게로 쏠렸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연회장에 모든 조명이 단 한 사람, 초라한 청소부 복장을 한 늙은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한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가 이번에도 굴복할 것이라고, 자신의 권력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진혁은 아무 말 없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겁한 침묵으로 동조하는 하객들, 광기에 찬 한유라,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승호, 그리고 고통과 혼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자신의 아들 강민준을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라고 결심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쪽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느려서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보였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그의 옷깃이 스치는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그의 무릎이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닿기까지 불과 몇 센티미터 남지 않은 순간이었다. 한유라의 입가에 마침내 완전한 승리의 미소가 그려졌다. 거기까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회장의 숨막히는 정적을 갈랐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모든 이의 고막을 세차게 울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강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 서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혼란과 고뇌의 안개는 걷히고 대신 차갑게 타오르는 결단의 불꽃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 나와 한유라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단호하게 가로막아 섰다. 한유라는 자신의 연극이 절정에 달한 순간에 끼어든 강민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민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못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하에 있다고 믿었던 약혼자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강민주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닿기 직전 멈춰버린 아버지의 무릎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자신의 아버지가 될 뻔했던 그 늙은 남자의 팔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그리고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 손길에는 깊은 죄책감과 뒤늦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일어나십시오, 어르신. 더 이상 무릎 꿇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고개를 들어 한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낯설어서 한유라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틀렸어, 유라야. 강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정말로 틀린 건 바로 당신이었어. 로비에서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그의 말은
연회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아우라의 황태자가 공식적인 약혼 파티에서 자신의 약혼녀가 틀렸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한승호 사장은 사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자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다. 민준군,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인가? 지금 제정신인가?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진혁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연회장 건너편 하객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는 조상욱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는 보내졌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하객들 사이에서 당황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뚝 끊겼다. 1초간의 완벽한 암흑, 그리고 다음 순간 무대 뒤편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거대한 LED 스크린들이 성광처럼 밝아졌다. 화면에는 강민준과 한유라의 행복한 사진 대신 빽빽한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 찬 회계장부가 나타났다. 연회장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녹음된 음성 파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한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우라 그룹의 주식을 해외 법인 명의로 꾸준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엘리시안 개발을 통해 세탁 후 안전하게 송금 완료했습니다. 글로벌 MA 한국 지사장의 목소리였다. 이어서 한승호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아주 좋아. 결혼식만 끝나면 바로 2단계에 돌입하네. 내가 내부에서 뒤흔들면 자네들은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야. 강진혁, 그 늙은이가 평생을 바친 제국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연 회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화면에는 엘리시안 개발이라는 유령 회사의 실체, 베가 프로젝트를 통해 빼돌려진 천문학적인 자금의 흐름도, 그리고 한승호 부녀의 차명 계좌 내역까지 모든 범죄의 증거들이 낱낱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탐욕이 어떻게 거대한 기업을 좀먹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해부도였다. 한승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의 인자한 미소는 사라지고 공포와 불신에 찬 경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한유라는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누가 이딴 짓을. 그녀의 눈동자는 미친 듯이 흔들리며 이 모든 재앙의 근원지를 찾으려 헤맸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무대 중앙에 홀로 선 늙은 청소부에게 멈췄다. 모든 증거가 폭로되어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의 혼란 속에서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강진혁을 비추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장엄한 동작으로 자신의 낡고 더러운 청소부 작업복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작업복이 그의 어깨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가 바닥에 아무렇게나 떨어졌다. 그 초라한 껍데기 아래에 감춰져 있던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작업복 안에는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짙은 감색에 맞춤 정장이 있었다. 그것은 불을 과시하는 화려한 옷이 아니었다. 오직 절대적인 권위와 품격을 가진 자만이 소화할 수 있는 왕의 갑옷과도 같은 옷이었다. 구부정했던 그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고 나이든 청소부의 피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제국의 창업주, 살아있는 전설의 카리스마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얼어붙은 한승우와 한유라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연회장 전체를 지배하는 낮고 서늘한 군주의 목소리였다. 내 왕국에서 아주 즐거운 파티를 벌였더군. 한승호 사장, 그 순간 연회장 입구에서부터 인파를 가르며 조상욱이 걸어 나왔다.
그는 강진혁의 앞에 멈춰서서 90도로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장님이라는 그 한마디는 천둥처럼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한유라가 뺨을 때리고 무릎 꿇리려 했던 그 늙은 청소부가 바로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자 살아있는 신화 강진혁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한유라의 눈이 뒤집히며 그녀는 실을 끊어진 인형처럼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했다. 한승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어느새 그의 양옆을 막아선 조상욱의 부하들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강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광경이 현실이 아닌 악몽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모욕하고 사과를 강요했던 그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 아버지의 그 깊은 눈빛 속에 담겨 있던 것이 분노가 아니라 아들에 대한 처절한 실망감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해일처럼 밀려와 그의 온몸을 잠식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저 무너져 내린 자신의 왕국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약혼 파티에 끔찍한 막이 내린 후 아우라 컨벤션 홀은 거대한 범죄 현장처럼 변해버렸다. 한승우와 그의 주요 공모자들은 조상욱이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하이에나처럼 터져 나왔다. 어제의 동지였던 하객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들에게서 멀어졌고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공포 그리고 자신은 연루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유라는 실신한 채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녀 역시 아버지의 공범으로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아우라그룹의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황제의 귀환과 재벌가의 추악한 배신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흘러나왔다. 그룹 전체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진혁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사건 다음 날 새벽 2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 집무실로 복귀했다. 그는 곧바로 비상경영회의를 소집했다. 공포에 질려있던 임원들은 늙은 청소부의 모습이 아닌 제국의 군주로 돌아온 그의 모습 앞에서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아우라 그룹은 모든 계열사에 대한 무기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 한승호와 관련된 모든 인물, 모든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그는 즉시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관행을 스스로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서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이번 사태를 뼈를 깎는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 대응 능력에 시장의 불안감은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폭락하던 주가는 그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의 기미를 보였다. 그날 밤 모든 소동이 잦아든 깊은 밤 강진혁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수척했고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책상 앞에 차마 다가서지 못하고 입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입술이 몇 번이고 달싹였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침묵을 깬 것은 강진혁이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내가 왜 청소부 일을 시작했는지 아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히 밤 공기를 갈랐다. 강민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가장 낮은 곳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지. 발밑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 벽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거든. 나는 내 아들이 그 소리를 듣는 귀를 가졌기를 바랐다. 그제야 강민준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이끌 자격도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갈라져 나왔다. 그것은 변명이 섞이지 않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온 참회였다. 강진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 대신 깊은 슬픔과 아버지로서의 아픔이 담겨 있었다. 일어나라. 그가 말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네가 잘못한 것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다. 네가 진짜로 잘못한 것은 한유라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함을 보지 못한 것이고 힘없는 늙은이의 구분 등 뒤에 있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지 못한 것이다.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은 사람을 보는 눈이다. 너는 그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낙제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이 되어 강민준의 심장에 밝혔다. 나는 너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와 철학을 물려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너는 사랑이라는 달콤한 독에 취해 그 모든 것을 내팽개쳤다.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 알겠느냐? 네, 아버지. 강민주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젊은이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의 후광과 자신의 자리만을 믿고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다.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 진짜 실패다. 나는 너에게서 후계자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쉬운 해결책일 뿐이지. 나는 네가 이 실패를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 너의 그릇이 이 정도 시련에 깨져버릴 만큼 하찮은 것이 아님을 내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 그것은 용서보다 더 무거운 아버지의 마지막 기회였다. 강민주는 눈물을 닦고 아버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그 무게를 감당하며 다시 태어날 것을 결심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승호와 그 일당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죗값을 치렀다. 아우라 그룹은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내부 개혁을 통해 더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강민주는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부회장실에만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직원들과 함께 땀을 흘렸고 가장 작은 영업소까지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제 서류 속의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회사를 보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강진혁은 본사 옥상 정원에서 화초를 돌보고 있었다. 이제 그는 다시 평범하고 인자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때 강민준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회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 계획이었다. 강진혁은 보고서를 읽어보는 대신 훌쩍 성장한 아들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비로소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혹독했던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그의 제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왕이 될 준비를 마친 아들과 함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